게시판 효과가 있는데? 뭔가 세계적인 무역전쟁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요. 그렇다고 14개국에 다 보복을 한다고 치면 대륙 중국이 힘들지 않을까? 무역통상 두 번째 시간. 공부도 미리 하는데 기대된다. 오키나 안녕. 선생님 안녕하세요. 전달한 주제는 잘 받았니? 선생님 저 완전 예습 빡세게 했잖아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IPEF 맞죠? 맞아. 미리 한번 보고 왔을까? 당연하죠. 저 오늘 수업 진짜 완전 자신 있어요. 좋아.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수업에 앞서 미국의 외교 정책 중 하나인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줄게. 미국의 외교 전략은 중국으로부터 미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오바마 시절 땐 아시아 태평양 전략으로 시작했어. 그 다음 트럼프 행정부 땐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인도양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됐지. 그리고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공조를 강조하며 중국의 공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 미국의 인도 태평양에서 구체화한 방안 중 하나가 IPEF라고 하는데, 이건 오키니가 한번 설명해 볼까? IPEF는 인도 파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 맞죠? 게시판 효과가 있는데, 영내 동맹국들과 공조하여 경제협력을 통한 번영을 위해 마련한 수단이 바로 IPEF야. 왜 하필 인도태평양 지역인 거예요? 인도태평양 지역은 향후 경제, 교역, 투자 관점에서도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그 이유가 인도태평양은 저기 보는 것과 같이 세계 경제의 44.8%를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 인구의 35.2%, 글로벌 상품 무역에서도 35.3%를 책임지고 있는 거대한 경제권이기 때문이야. 와,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네요. 현재 미국은 이미 6개 관할 지역에 지역사령부를 배치했고, 이 중에서도 인도태평양에만 지역 단위 전략을 수립했어. 한번 봐볼래?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이 지역 내 동맹국들의 공조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주도한 거야. 여기서 질문이요. 인도태평양이 거론된 게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라고 하셨잖아요. 그치. 그때부터 어떻게 진행되어서 바뀐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그래, 그 부분 자세히 짚어줄게.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스스로를 첫 태평양 대통령이라 부르며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의 전략적 틀을 바탕으로 아시아 태평양을 중심으로 뒀었지. 그리고 그렇게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부르는 TPP 협상을 2015년에 타결했어. 이건 기존 FTA보다 높은 수준의 협정이었어. 그럼 이때 우리나라도 참여를 했나요? 이때 한국은 따로 참여는 하지 않았어.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오바마 다음으로 대통령이 되면서 아시아 태평양에서 인도 태평양으로 범위를 확대했어. 그러면서 중국 견제를 강화했지. 거기에 호주, 일본, 인도가 함께 참여한 안보 동맹체 쿼드를 부활시켜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군사적인 영향력을 높였어. 다만 TPP를 탈퇴하며 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적인 영향력은 낮아졌지.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동맹국들에게도 까다롭게 굴었거든.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면서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경제적인 영향력 또한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IPEF라는 경제협력체를 새롭게 구성했다고 보면 돼. 그럼 미국은 동맹국들과 어떤 것들을 협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IPEF에는 총 4가지의 의제가 정해져 있어. 첫 번째로 공정하고 탄력적인 무역, 두 번째로 공급망 탄력성, 그리고 세 번째로 청정 에너지와 탈탄소, 인프라, 마지막으로 조세 반부패야. 다만 관세 양호는 미포함된 상태지만 말이야. 관세 양호요? 특정 품목의 관세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관세 인하인데, 일각에서는 시장 접근을 다루지 않는 협정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야. 논란이 있는 상태면 IPEF는 아직 시작 단계인가 보네요?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출범한 전략이야.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에 IPEF를 공식적으로 발족한다 선언했어. 그게 2022년 5월 23일이야.
근데 한국이랑 일본을 다녀와서 공식 선언을 한 거라면 IPEF 참여국에 한국과 일본도 포함되어 있나 보네요. 정확해. 지금 현 상황으로 대상국들은 미국,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그리고 최근 피지까지 참여하면서 총 14개국이야. 그러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중국 반응은 어때요?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한국을 향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를 보내기도 하고 있어.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 국가 아닌가요? 2017년 때 사드 때처럼 보복하면 어떡해요? 이번엔 사드 때와는 상황이 좀 달라. 사드 때처럼 직접적으로 안보 위협이 되는 건 아니거든. 게다가 참여국이 14개나 되는 상황에서 우리만 콕 집어서 제재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14개국에 다 보복을 한다고 치면 그래도 중국이 힘들지 않을까? 확실히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긴 하네요. 앞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거라 보고 있어. 근데 사실 한계점도 있다 보니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아. 한계점이요? 어떤 것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관세 인하 때문인가요? 맞아. 아세안 등 개도국들이 참여하려면 미국이 관세를 인하하는 등 시장을 개방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아무래도 아세안 국가들이 참여를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남지. 우선 미국과 한국을 포함하여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의 경우 초기부터 참여가 확실시 되었던 국가들이고,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6개국이 출범에 참여했어. 또 의외로 인도가 초기에 가입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 대만의 경우 가입 의지는 강했지만 대중관계에 대한 부담으로 현재까지 참여를 하지 않은 상황이야. 그리고 최근 5월 26일자로 피지까지 IPEF에 참여 의사를 밝혔지. 그래서 세계는 지금까지 14개국이나 참여했다는 것에 선방했다고 판단하고 있어.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가 진짜 빠르게 결정을 한 거네요. 맞아. 쌤, 질문이요.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이어져 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IPEF 자체는 정권이 교체되면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방향성 자체는 중장기적으로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지. 근데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의 변화를 감안하면 극단적 힘겨루기나 편가르기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뭔가 세계적인 무역 전쟁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어. 그리고 아무래도 IPEF에 참여 국가가 14개국이나 되기 때문에 경제 제재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나 명분이 약하단 판단이야. 물론 이렇게 판단해서 결론 지으면 안 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해야겠지. 지속적인 모니터링 완전 공감해요. 확실히 제가 공부하고 오니까 귀에 쏙쏙 박히고 집중도 더 잘 되는 것 같고 오늘 수업 선생님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수업 아주 잘 들은 것 같아 뿌듯하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오키나. 다음에 봐. 공부 더 해오고. 네.